네, 반갑습니다. 비룡장 시청자 여러분, 10차식 역사 시간입니다. 자, 박수! 아마 선생님만 박수 쳤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박수를 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지 10번째 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 선생님이 비룡장교에 와서, 이제 좀 여러분도 아마 좀 낯선 과목이죠. 역사. 특히 세계사라는 처음 배우는 친구 진짜 많을 거예요. 세계사를 처음 배우는 친구 많은데,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라면서 좀 약간 여러분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여러분은 고맙게도 선생님 수업에 잘 참여해줬고, 노트 정리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고, 한 반에 한 진짜 두세 명 정도 빼고는, 한 네다섯 명 정도 빼고, 한 네다섯 명 빼고는 노트 정리랑 과제도 꼬박꼬박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마워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답장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1학기 동안에 정말로 잘 수업에 잘 참여해서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는 역사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특히 선생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해요. 자, 오늘 수업 주제는 그리스와 헬레니즘이라면서 교과 41쪽, 43쪽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란 나라는 폴리스란 조그만 도시 국가들로 이렇게 여러 개의 폴리스 도시 국가가 있는 지역이었다. 근데 이 그리스라는 데에서 당시에 그 폴리스 중 아테네라는 곳, 그 아테네라는 폴리스를 좀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이 아테네라는 곳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발전되었나 그 과정을 봤는데, 오늘은 이 아테네가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좀 위에서 좀 넓은 시각으로 그리스 세계라는 건 어떤 걸까? 그리스 세계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그리스가 멸망을 하고, 그리스라는 그 연합, 어떻게 보면 폴리스들로 구성된 이 국가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 생긴 나라가 헬레니즘이었습니다. 나라 이름은 아니고요.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 건국을 해서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고, 저 오른쪽, 인도 쪽 지역까지 쳐들어가서 인도까지 점령을 해요. 인도 위쪽까지는. 그래서 이때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그리스 문화와 알렉산더 제국의 문화였던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에 준비된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입니다. 왜 선생님이 세계화라는 키워드를 왜 오늘 수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지 한번 집중 잘 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자, 노트 다 꺼내주셔서 노트 정리해 주시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그리스의 쇠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란 나라는 정말로 유럽의 그런 문화적인 뿌리가 됐던 나라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동방의 나라가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막아냈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왜 순식간에 쇠퇴하고 멸망했냐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강한 공동체가 순식간에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내부 분열입니다. 정말 국가에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속에서 썩게 돼요. 속이 썩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속이 한번 썩으면 이게 곰팡이처럼 확 퍼져나가고, 그게 이제 만약에 사과에 속이 썩으면은 곰팡이 퍼져나가서 못 먹듯이, 그리스란 나라도 원래는 정말 단단했던 그런 사과 같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열매였는데, 그 속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빠르게 썩었고 결국 쇠퇴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왜 싸웠냐? 일단 왜 싸우는 전쟁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스의 쇠퇴를 불러일으켰던 전쟁, 바로 뭐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습니다. 폰네소스 어디 찍어 먹으면 안 되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미안해요.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는데, 그럼 지들끼리 왜 싸운 거죠? 라고 궁금한 있죠. 이게 그리스들은 조그만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도시 국가들끼리 편을 먹고 서로 싸운 거예요. 안에서. 왜 싸웠냐? 배경. 첫 번째.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자, 이 배경은 당시에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이 있었어요. 델로스 동맹. 이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델로스 동맹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리스는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좀 강한 도시국가, 바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여러 폴리스들이 뭉칩니다. 여러 폴리스, 도시국가들이 뭉쳐서 우리는 아테네와 모든 걸 같이 함께하겠소 라면서 델로스 동맹이 있었는데, 이 델로스 동맹이 페르시아 전쟁을 막아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테네라는 나라. 참고로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올림픽 마지막 종목이 뭐죠? 마라톤이에요. 왜 항상 올림픽 마지막은 왜 마라톤일까? 나만 궁금했네. 왜 마라톤일까? 나는 궁금증이 있죠. 왜냐면은, 마라톤이라는 게 올림픽 꽃이라고 하는데, 이 올림픽의 유래가 이 그리스인들이 서로 단합하려고 모였던 체육대회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마라톤이 끝이냐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테네 시민들 우리 이제 끝났다. 야, 페르시아 어떻게 막았냐. 저거 우리 쳐들어오면 다 끝난다라고 해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리스 군사들이 막아내려 마라톤이라는 곳에 갑니다. 마라톤이라는 데 가서 싸웠어요. 근데 이깁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 병사가 뛴 거예요. 뛰어서 이 기쁜 소식 빨리 내가 알리자 하고 딱 갔는데, 아테네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우리 승리했습니다. 사람들 환호성이 질렀겠죠. 근데 그 병사가 너무 힘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였다.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겼고, 그리고 항상 올림픽 끝은 마라톤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병사가 있었어요. 어떤 병사였냐면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아테네 옆에 엄청 강한 또 도시국가,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었거든요. 얘들한테 구원 요청하려고 한 병사가 뛰었다고 해요. 엄청 먼 거리를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죽지 않고 또 살아 돌아와요. 그리고 실제로 마라톤이라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는 37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 만들어낸 거야 하는데, 아마도 어떤 훗날에 좀 근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 한 사람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약간 조금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상의 나래, 약간 각색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은 정말 이게 진실일까 하고 맨날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확실한 이건 팩트예요. 이건 뭐가 팩트냐? 잠깐 제가 종이 쳐서 미안해요. 뭐가 팩트냐면은,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중심으로 페르시아를 막아낸 건 팩트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막아낸 건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델로스 동맹의 힘이 점점 성장했습니다. 야, 저 강한 나라를 막아낸 우리 아테네를 지지하자. 그러면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었던 델로스 동맹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테네의 힘이 강해졌어요. 원래는 이 도시국가 서로 쪼개진 상태로 우리는 안성 사람들, 저기는 청주 사람들, 이런 구조인데, 안성이 너무 커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처럼 아테네가 당시 그리스의 가장 강한 폴리스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른 동맹이 싫었던 거예요. 왜 아테네 그리고 델로스 동맹의 힘이 왜 이렇게 세지냐? 우리 여기에 불만이 있다. 우리가 더 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동맹이었냐면,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었어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에서 델로스 동맹이 성장한 거를 조금 꺼려했던 거예요. 쟤는 뭐야? 원래 우리가 더 우수해야 되는데 얘네 이렇게 잘 나가? 배 아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대장이 누구였냐? 그 유명한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델로스 동맹이 성장하자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동맹 과지과,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서로 그리스 연합체를 어떤 동맹이 더 강하게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패권을 가지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고 막 서로 1, 2 국가끼리 서로 막 패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그리스를 이끌 것인가, 델로스 동맹이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냐, 작게는 아테네냐 스파르타냐, 서로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폴리스들끼리 아테네 편 스파르타 편에서 싸워요.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나왔는데 이 결과 무엇이었나? 아테네가 이겼을까요? 스파르타가 이겼을까요? 아마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아는 친구들은 결과를 알 거예요. 바로 스파르타가 승리합니다. 왜냐?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파르타는 모든 국민이 다 군인입니다. 이 스파르타 나라는 어떤 국가냐? 농업 국가예요. 농사를 짓는데 스파르타 사람이 농사 안 지입니다. 스파르타는 전쟁을 해서 노예를 막 데려와요. 노예를 막 데려온 다음에 그 노예한테 농사를 시켜요. 그럼 노예한테 농사시키면은 노예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불만을 강한 군사력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은 강한 군대가 필요해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냐? 스파르타의 모든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딱 보고 얘 약해. 갖다 버립니다. 딱 몸을 보고 얘가 약한 편이야. 그럼 갖다 버립니다. 우리는 강한 남자만 필요해. 우리는 강한 여자만 필요해. 우리는 강한 사람만 필요해. 이런 데가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학습 훈련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살아요. 얘들은 공동체 생활해요. 학교에 모여서 같이 거기서 군사훈련 받고 같이 밥 먹고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모든 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을 때도 진법이 무너지지 않고 전쟁에 잘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스파르타가 무서웠던 점은 강한 조직력이었어요. 그렇게 항상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군대가 엄청 잘 통솔됐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 축구 보면 그런 팀 있잖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하나도 없는데 팀워크가 좋아서 이기는 팀. 선생님들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 반에 축구 잘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축구는 다 좋아해요. 축구는 다 좋아해서 선생님도 항상 1시간씩 무조건 축구를 했거든요, 애들이랑. 그랬더니 1학기 때는 우리 반이 항상 꼴찌였는데 2학기 되니까 서로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조직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패스하면 서로 눈높이 패스해도 막 서로 누가 거기 있는지 다 포메이션이 다 짜져 있으니까 그래서 막 다른 거 다 이겨서 우승도 했거든요. 공동체라는 그 무서움이 여기서 나와요. 스파르타인들은 강력한 공동체 조직을 바탕으로 한 군대. 그리고 이들의 특유한 그 상남자 스타일. 뭐냐? 얘들은 전쟁할 때 여러분, 화살을 안 써요. 화살은 비겁한 무기야. 어떻게 멀리서 화살을 써? 사람을 죽이려면 칼과 창으로 싸워야지 하면서 스파르타인들은 약간 상남자 스타일, 그리고 강력한 군대,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아테네를 이깁니다. 하지만 아테네를 이겼지만 서로 너무 큰 피해를 봅니다. 서로 도시국가들끼리 서로 무너지게 돼요. 서로 전쟁을 하느라 너무 많은 돈과 군인, 인구수가 들게 되면서 그리스는 쇠퇴했습니다. 즉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 그리스 연합체들은 매우 약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절대 내부 분열은 안 된다. 국가가 멸망한 필연적인 조건이고 내부 분열, 서로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견제하고 발전하고 그러한 내부 분열이 없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그리스 문화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 신화 한번 보셨나요? 그리스 신화? 이 그리스 신화를 한번 보시면은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그 그리스 전설들의 그 이야기잖아요. 신화. 그거 보면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바로 인간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시면은 제우스 청하의 바람둥이잖아요. 맨날 헤라라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바람둥이면서 맨날 뭘로 변신해가지고 막 바람 엄청 많이 피고 다니잖아요. 헤라가 막 질투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 말하면서 이제 막 맨날 그 제우스를 쫓아내고 막 이런 건데 되게 신이라 치기에는 인간적이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즉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되게 인간 중심적입니다. 즉 사람의 그런 감정, 표현, 그 사람의 느끼는 점,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 무슨 뜻이냐?
이치에 부합한다. 즉, 사람이 사는데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이야, 합치 아니라 이치에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란 거는 이치에 부합한다, 맞다라는 건데, 이 말을 왜냐하면 그리스의 고대 폴리스들에는 철학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철학가들.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인물들인데요. 이런 소크라테스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를 얼마나 잘 아니? 너에 대해 잘 알고 있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이러면서 그 소크라테스는 당시 수많은 그리스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스스로 진리를 찾도록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철학을 남긴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철학자들은 항상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하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철학자들 덕분에 그리스 문화가 더욱더 꽃을 피우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이러한 그리스 문화가 당시에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남겼던 말들, 그들이 남겼던 철학, 이러한 철학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 이치, 상식에 맞게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문화를 남겼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문화, 이 합리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제자백과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중국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러한 모습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 어떻게 하면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런 문학에서도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감정과 표현이 묻어나오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 바로 이 그리스였습니다. 네, 세 번째 학습 목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헬레니즘 무슨 뜻이냐면요. 헬레가 고대 그리스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리스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즘은 원어처럼 된다라는 건데, 즉 그리스인화되다, 그냥 그리스인처럼 된다라는 뜻이죠. 왜 이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스스로 이때 시기의 문화를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야라고 하진 않았어요. 훗날의 역사학자들이 이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를 보고 그 나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시기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과 다르게. 그래서 이 시기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붙이자라고 한 건데, 왜 그런 문화의 이름을, 이 시기의 문화를 그리스인처럼 된 문화라고 부를까?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 시기가 그리스인처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때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짧게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겁나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여러분 정말로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32살, 돌아가신 게 32살인데 한 10몇 년 동안에 정복전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에서 시작한 알렉산더 제국이 점차 그리스를 지배했고,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 저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 지역 가까이까지 점령을 합니다. 짧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가장 빠르게 영토를 넓혀갔던 왕이에요. 전설 속의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고 나서 고민에 빠져요. 항상 얘기하죠. 국가가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통일된 나라 안에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그 왕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문화적인 공통점을 갖게 하자. 이거 굉장히 꿀팁 하나 줄게요. 여러분 소개팅 나가잖아요. 소개팅 나중에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제 소개팅 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소개팅 했을 때 가장 좋은 대화의 방법, 상대방의 공통점을 분석하라. 상대방의 공감할 만한 요소, 이 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럼 그쪽으로 대화를 캐치한 다음에 그쪽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은 이 상대방이 이 사람과 나는 굉장히 잘 통하는 사람이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런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사장님 소개팅 한 적은 없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 해요. 사장님도 그 아내랑 되게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심사가. 그것 때문에 더 좀 잘 맞는 것도 있는데, 알렉산더도 같은 국민들끼리 하나의 공통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문화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당시에 알렉산더가 출발했던 지역이 그리스잖아요. 이 그리스와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동방의 문화를 결합시켜버려요. 즉 그리스 동방 문화를 함께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해 버립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 당시 알렉산더 왕은요, 전국에 알렉산드로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로스,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면은 뭐 테오도시, 테오시,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 또 이집트나 페르시아 사람들을 강제로 서로 이주시켜요. 페르시아 미드 사람들은 그리스로 이사가게 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로 이사가게 하고, 그래서 서로 민족이 좀 섞이게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까지 시킵니다. 더 이상 너네는 페르시아 민족, 그리스 민족이 아니야. 너네는 알렉산더 제국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결혼해. 이런 식으로 결혼까지 시키면서 하나의 공통점, 즉 하나의 문화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즉 이게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의 특색 이런 게 무너지게 되고 동방 문화만 가지고 있던 특색들이 무너지면서 서로 하나의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좀 어려운 용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용어예요. 세계 시민주의가 있습니다. 세계 시민주의. 자, 이게 뭔 말이냐?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전에 갖고 있던 지역적 특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의 특징이 어떤 거죠? 그리스의 특징, 지리적 특징. 맞아요. 산이 많았다. 섬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섬과 산마다 있었던 촌락의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거죠. 아테네, 뭐 스파르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테네 사람한테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어느 나라에 갔어? 이러면은 얘들은 뭐라고 했느냐? 나 그리스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아테네 사람이야. 나는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왔어. 나는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에서 왔어. 나는 마케도니아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도시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국가들을 다 멸망시킨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냐? 너네는 하나의 시민이 뿐이야. 더 이상 아테네 사람이 하지 마. 너네는 알렉산더 제국 안에 있는 사람이야. 즉 이 말은 지금으로 비교하면요. 여러분에게 만약 외국인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물어봤을 때 I'm from 안성 이러면은 지역적 생각이 강한 친구입니다. 나는 안성 사람, 즉 대한민국이라는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것보다도 안성 사람이야 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I'm from Korea 이러면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즉 나는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한 친구인 거죠. 즉 이때 알렉산더가 수많은 폴리스를 멸망시키면서 너네는 더 이상 어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네는 이 넓은 세상 속의 한 시민일 뿐이다. 라는 세계 시민주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 사람.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국 안에 있는 하나의 시민일 뿐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냐? 개인주의. 네, 개인주의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개인주의 하면은 좀 약간 나빠 보이나요? 아니면 좋아 보이나요? 뭔가 내가 너 개인주의야? 이건 그거 개인주의? 이게 나쁜 건가? 라고 할 텐데, 선생님은 개인주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개인주의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이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좀 다릅니다. 이기주의가 뭐냐면은, 나밖에 모르는 게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규칙과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학급마다 규칙이 있을 텐데, 그런 규칙 다 안 지켜. 나 좋아하는 것만 해. 급식 순서도 내가 왜 지켜? 이러면서 새치기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막, 여기 교실 막 친구들 막 맨날 청소해야 되는데 혼자 막 신발 신고 들어가서 막 어지럽히고, 이런 게 이기주의. 이런 게 정말 고쳐야 될 행동이다. 이런 건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는 뭐냐면은, 공동체 속의 규범과 질서는 지키면서 나도 같이 중시하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나도 같이 중시하는 거. 즉
학급의 규칙과 규범, 학교가 이렇게 정해진 뭐 교복 바르게 입기, 신발 실내화 신고 다니기, 그리고 급식 순서 입기, 마스크 잘 쓰기 이런 공동체 속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걸 개인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때 왜 헬레니즘 문화는 왜 개인주의가 왜 등장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얘들은 폴리스 중심의 그런 공동체 조직이었어요. 즉 스파르타가 강한 이유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항상 군부대를 엮인다 했잖아요. 그러한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이제 너네는 이제 헬레니즘, 즉 알렉산더 제국 속의 하나의 시민일 뿐이야. 너네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야. 즉 너네는 폴리스, 스파르타 사람이 아니야. 스파르타 공동체가 아니야. 너희는 한 명의 개인일 뿐이야 하면서 우리는 세계 속의 한 사람이다. 즉 우린 세계 속에 모두 동등한 한 시민이고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개인주의가 있다. 라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의 문화가 뽑혔던 시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차식 그리스와 헬레니즘 수업 정말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과제는 인종차별 스탑, 이제 인종차별 그만 멈추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세계 시민주의, 즉 세계 속에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사람이야. 더 이상 우리는 안성 사람이야, 우리는 어디 사람이야 이런 지역적 특색이 넘어서 우리는 세계 속의 하나의 사람이야. 우리 세계인들이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세계 시민주의가 발달했듯이 최근에 세계화 시대예요. 최근에 정말 세계가 빠르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었어요. 한 미국에서 한인 한 마사지샵에서 한인들이 한 미국인 청년이 쏜 총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인들이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인종차별 감소,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양인에 대한 그 차별이 더 심해졌죠. 실제로 선생님도 지금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코로나 끝나면은 아내랑 같이 해외여행 같이 한번 가려고 했는데 좀 무서워요. 인종차별 당할까 봐. 실제로 선생님 아내가 스페인에 옛날에 갔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스페인에 갔는데 그때 인종차별 좀 몇 번 당했다 하더라고요. 지나가고 있는데 뭐 막대기를 던지자든지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눈 찢으면서 니하오 막 이랬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굉장히 좀 불쾌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계화 속에 어떻게 아직도 동양인, 서양인, 흑인 이러한 인종차별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백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정체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이러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인종차별을 위한 문구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종차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문구가 뭐가 있을까? 선생님 예시 사례로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70년대였나? 하여튼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서 세계평화를 위해서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의 세계다 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88년 서울올림픽 때 손을 손잡고 세계인들이 하나의 손을 잡고 같이 하나가 되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종차별을 그만하고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자라는 문구 만들기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까지 링크 클릭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 이렇게 10차씩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